자기 고유의 것, 독창적인 것. 김필우 교수도 아마 처음 시작하실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누구 한 걸 따라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학생들이 배우고 정말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고유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창의성을 키워가고 그래야 미래에 우리가 이제 노벨상 수상자로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항시 좀 자기 고유의 끼를 살려서 독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인프레션을 받아서 합니다. 지금 학생 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과학이나 기술의 다양한 면들, 나아가서는 뭐 심지어는 인문학이나 사회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후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좀 거창한데요. 호프스타더의 나비, 양자역학이 바라본 복잡한 세계의 단순성.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는 게 이제 그 강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비가 나오죠. 나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나비는 아름답고 뭐 연약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나비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생각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그 장자의 나비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나 먼저 시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호전몽이라고 많이 그러죠. 장자가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나비가 돼서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면서 아주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다가 잠을 깨보니까 자기가 장자인데 너무 꿈이 생생해서 도대체 이게 장자가 나비의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나온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은 그 장자와 나비는 분명히 다른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이렇게 꿈으로 연결돼 있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다른 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 자연과 일체 뭐 이런 것들 얘기한다는 것들을 아마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가끔 보실 수 있는 얘기인데요. 왜 하필이면 나비일까요, 여기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나비가 상징하고 있는 게 뭘까? 어떤 화려함, 그 다음에 즐거운 인생,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거는 사실 과학의 주제긴 아니긴 하지만 뒤에 나가는 그런 것들하고 좀 연관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먼저 이야기를 올려놔봤습니다. 과학적인 주제로 나비가 나오는 거는 흔히 나비 효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보통 나비 효과라는 거는 흔히 얘기할 때 굉장히 사소했던 그런 일이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다른 곳에 다른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보통 이제 나비 효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나비 효과라는 말이 생겨진 어원은 사실은 1970년대에 에드워드 로렌스라는 기상학자가 미국의 기상학자가 그 기상의 그 모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작은 초기값의 차이만을 가지고도 그 결과가 굉장히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통해서 아주 문학적으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의 텍사스주에 발생한 토네이도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한 데서 시작을 한 그 나비 효과라는 그런 말이 표현이 됐습니다. 흔히 이 나비 효과가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70년대 그리고 80년대를 거쳐서 물리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소위 얘기해서 케오스 이론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들인데요. 오늘 제가 사실 말씀드릴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는 이런 케오스, 다시 얘기해서 복잡한 그런 세상, 복잡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과 맞닿아 있고 여기 나오는 호프스타더의 나비는 여기에 나오는 나비 효과의 나비와는 좀 다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저변에 흐르는 그런 생각 속에서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사실은 그 물리학의 어떤 그 다른 두 가지의 부분들을 이렇게 합쳐놓은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그 물리학의 체계에 대해서 먼저 짚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체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보통 이런 체계를 따라서 쭉 배웁니다. 고전역학, 전기역학, 연력학, 상대성, 이론, 양자물리 뭐 이렇게 해서 순서는 좀 바뀔지라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런 그 체계가 정확히 이 물리학이 그 형성이 되는 그런 시간들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역학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18세기에 뉴턴의 역학 뭐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됐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이르러서 전기역학, 전자기학이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연력학이 18세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확립이 되면서 그것에 또 그 더 나아간 그런 그 통계역학이라는 것이 20세기에 오면서 그 발전이 되고 물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꽃을 피운 그런 현대 물리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호프스타의 버터플라이, 그러니까 나비라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이 큰 현대 물리학의 체계 중에서 특히 양자 물리하고 통계 물리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는 양자 물리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이 양자 물리는 실제로 20세기 초에 그 시작을 해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굉장히 이제 완성적인 그런 단계에 들어가고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물리학의 큰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1927년에 그 솔베이 미팅이라는 물리학에서 아마도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유명했던 학회 사진입니다. 그 학회를 보통 마치고 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이 왜 유명하냐면은 물론 이 솔베이 미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룬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사진을 찍힌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보시면 금방 알겠지만 아인슈타인도 여기 있고 퀴리 부인도 여기 있고 이 사람은 플랑크도 있고 로렌스 해가지고 사실 여기 이름들 쭉 보시면은 되게 그 물리학을 공부하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나를 공부하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진에 있는 사람들의 한 반 이상, 제가 알기로는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반 이상이 노벨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이 중요한 학회를 했을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1920년대, 20년대 중반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할 것이냐, 어떻게 양자역학을 확립할 것이냐 그런 주제였습니다. 양자역학이 다루는 그 세상은 우리가 보통 그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작은 원자와 분자 내지는 그거보다 더 작은 그런 입자의 그 운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연구하는 아주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을까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이전에 확립됐던 물리학의 체계들, 그 고전역학, 뉴턴으로부터 시작된 고전역학이나 맥스웰에 의해서 완성되었던 전자기학 이런 것들로서 세상이 다 설명될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위대한 당시의 지성들이 모여서 물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토론과 토의를 거쳐서 확립을 해나갔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원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원자는 이제 수소 원자일 텐데요. 양성자가 핵을 이루고 있고 그 밖에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양성자는 양의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당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달라가서 이렇게 붙어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원자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그것이 달라가 붙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이겠죠. 가장 단순하게 그런 작용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가 지구와 태양과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서로 만유인력이 있지만 지구가 태양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전자를 양성자 주위에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여기 그 전자기력과 전자력하고 전자기력하고 그다음에 원심력이 그 대칭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원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원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전자와 원자의 그 존재를 안 직후부터 사람들이 흔히 원자를 이와 같이 태양계와 비슷한 그런 모델로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19세기 말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에는 고전역학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와는 달리 여기는 전자와 양성자는 전부 다 전하를 띤 물체입니다.
이미 전자기학에서부터 알고 있는 것은 전하를 띈 물체가 이와 같이 가속 운동을 할 때는, 속도를 바꾸는 이런 운동을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다시 여기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빛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은 빛이 나올 때마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잃어버릴 테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원자에 이렇게 딱 달라가 붙어가지고 결국 원자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이 일반 고전역학에서도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틀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게 천년 만년 계속 지속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이 고전역학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들을 간단한 이런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바로 거기서부터 중요한 역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랑크나 볼, 슈레딩거나 하이젠버그 같은 이와 같이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에 근간을 놓았던 이런 양자역학의 아버지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가지고 양자역학의 근간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가지고 궁극의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 방정식이라는 것은 그 방정식을 풀므로써 우리가 이러한 어떤 양자적인 세계를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알려진 이 방정식은 1926년에 슈레딩거가 발표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게 되면은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작은 물질들이 원자가 전자가 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걸 기술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고전역학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으로부터 기술되는 양자역학의 독특한 것 어떤 것이 있을 것이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이 수소 원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 방정식이 이미의 아무런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형태만 가지고 있고 그 정해진 형태의 숫자가 무한하지만 그렇지만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띄엄띄엄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디스크리트하게 존재한다는 그것이 양자역학이 함유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그 띄엄띄엄 존재하는 파동함수들, 그리고 파동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정수들, 정수의 성질은 띄엄띄엄 존재하는 데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성질을 기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파동함수가 띄엄띄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들조차도 이러한 파동함수에 해당한 에너지조차도 우리가 보통 에너지 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띄엄띄엄 있게 되는 것들이 양자역학이 기술하는 세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자역학은 사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이 도대체 배워서 어디다 쓰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셀폰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칩 같은 것들도 일정 정도 양자역학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칩을 열어보면은 물론 컴퓨터 칩은 실리콘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실리콘 덩어리가 아니라 그 실리콘 안에 우리가 아주 무수한 이런 마치 작은 도시와 같은 것들을 아주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핵심이 되는 그 트랜지스터는 아주 작은 크기, 특히 오늘날 우리가 쓴 셀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트랜지스터는 원자 한 100개에서 500개 정도 되는 길이에 해당하는 굉장히 작은 그런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라는 것들은 양자역학을 이해했을 때만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 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능도 개선을 할 수도 있고 좀 다른 종류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술에 있어서, 오늘날 발전된 이런 전자기술에 있어서 양자역학에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라는 것들은 굉장히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위치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트랜지스터 안에서 움직이는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 전자가 이와 같이 트랜지스터와 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트랜지스터와 같이 아주 작은 공간에 이렇게 속박돼서 움직일 때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의 움직임과 조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자의 이런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와 같이 컴퓨터 칩 같은 데서는 우리가 보통은 전기장을 걸어줌으로써, 다시 얘기해서는 배터리를 걸어줘서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함으로써 하게 되는데요. 이게 전기장을 이용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전자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자기장을 걸어주면 되겠죠. 흔히 우리가 자석을 전류가 흐르는데 근처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렌츠 포스라는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 힘이, 자장에 의한 힘이 그 자장의 수직이고 그 다음에 그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자가 똑바로 가지 않고 자장 안에서 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전자의 그 휘는 정도를 자장에 따라서 얼마나 휘게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에드윈 홀 교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미 19세기 중반에 1800년도에 도대체 이런 자장에 의해서 전자가 얼마나 휠 수 있느냐라는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를 바꿔주면서 얼마나 이 전자가 이렇게 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홀 리지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재봤더니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커질수록 이 홀 저항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날 홀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홀 이펙트를 함으로써 실제로 전자의 그 운동을 전기장뿐만이 아니라 자기장으로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응용에서 아까 같은 그 반도체로 만든 그런 소재에서 이 홀 이펙트를 측정함으로써 도대체 그 반도체 안에 얼마나 전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양자역학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에 있는 물리학자였던 폰 클리칭 교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강한 자장 속에서 양자역학이 어떻게 발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칭 교수가 한 거는 우리가 보통 쓰는 실리콘 칩 같은 데다가 우리가 전자를 속박을 해서 2차원에다가 똑같이 자장을 이렇게 걸어주면서 홀 저항이 어떻게 되는가 재봤더니 약한 자장일 때는 이와 같이 당연히 홀 이펙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아주 강한 자장을 걸어주고 저으로 내려가면은 아주 놀랍게도 홀 저항이 이렇게 선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규칙하게 계단 모양으로, 사실은 불규칙한 건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계단 모양으로 변하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 띄엄띄엄 변하는 걸로부터 우리가 금방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양자역학적인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실험이 클라우스 클리칭 교수가 1980년대 실험한 이후에 조만간에 있어가지고 많은 이론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것들이 왜 이렇게 띄엄띄엄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아주 놀랍게도 거기는 양자역학의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띄엄띄엄 있긴 한데 사실은 그 안에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느냐? 이거를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해보죠. 그럼 두 번째 스텝은 첫 번째 스텝의 약 절반 정도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약 절반이 아니라 놀랍게도 정확히 절반에 있습니다. 재보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정확히 3분의 1.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번째 스텝은 정확히 4분의 1. 이와 같이 뭔가 이 정수와 관계되어 있는 띄엄띄엄 분포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렇게 쭉 알려진 것 하면서 이것이 정말 양자역학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러한 그 정수배에 그 계단을 주는 이런 그 효과는 정확히 전자의 그 궤도가 물론 강한 자장 안에서는 그 궤도가 우리가 양자화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하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그래서 한 바퀴를 감느냐 두 바퀴를 감느냐 세 바퀴를 감느냐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정수배와 관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이 잘 그 정수화되어 있는 그런 홀의 그 계단 형태를 가져온다는 것들을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양자의 효과라는 것들은 단지 우리가 원자나 분자를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점에 있어서는 반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반도체의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있었을 때 그 나타나는 전자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것들이 되고 있죠. 통계역학은 양자역학과는 달리 양자역학이 아주 작은 미시적인 물체들이 어떻게 양자적인 조건에서 움직이냐를 기술하는 거라면은 통계역학은 그거는 좀 달리 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물체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무달갱이가 이렇게 여러 개의 알갱이들이 있을 때는 도대체 이런 그 물체들이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력학하고도 굉장히 많이 닿아 있고 특히 그 상태의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연력학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그 상태 평형에 있는 계뿐만이 아니라 비평형에 있는 계에 있어서는 이제 통계학이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예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그 비평형 상태의 통계 물리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초에서 연기가 날 때 보면은 연기가 그냥 연기를 구성하고 있는 건 물론 아주 많은 숫자의 그 가스 분자들이 이렇게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런 가스 분자의 일일이를 보는 게 아니라 연기가 도대체 어떻게 가는가를 보면은 이와 같이 아주 복잡한 형태의 회돌이나 아니면 여기 이제 뭐 이런 난류 같이 이렇게 터뷸런스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아주 복잡한 형태지만 그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비평형 통계 물리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이렇게 복잡한 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새로 나타나는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아주 재밌게도 이와 같이 그 비평형적인 통계 물리를 공부하고 이와 같이 그 복잡계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부분에 수학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들을 금방 이런 통계 물리학자들이 알게 됐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툴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그림들을 이런 프랙탈이라고 부르는, 한국말로는 쪼꼬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그 안에 그 자기 복제적인 그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형들하고 많이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프랙탈의 특징은 셀프 리커시브 스트럭처라고 그래가지고 프랙탈의 어떤 한 군데를 이렇게 다시 우리가 확대를 해보면은 그 이와 같이 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또 들어있고 그 안에 또 확대를 해보면 그 안에 또 들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한히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아주 그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어지러울 정도의 그런 아주 재미있는 그런 도형들을 다루는 것들인데요. 재밌게도 이와 같이 복잡계에서 생기는 물리 현상과 이와 같이 프랙탈에서 나타나는 그런 수학적인 그런 도구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들이 70년대와 80년대 그 물리학의 연구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호프시테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호프시테더를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다가 이렇게 쳐보면은 더글라스 호프시테더라는 이 사람을 쳐보면은 금방 알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인지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1979년에 굉장히 잘 알려진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괴델, 애셔, 바하, 그 다음에 이터널 골든 브레이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바로 인지과학에 사람이 인식을 하는 그런 과정에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그 층상 구조들이 있는데 그 층상 구조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것들하고 이렇게 맞닿아져 있어서 재밌게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괴델, 애셔, 바하는 각각의 그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괴델은 사실은 수학자고 그 다음에 애셔는 화가고 바하는 음악가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괴델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컨트리뷰션은 20세기 초반에 괴델의 불안정성의 원리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 자체는 굉장히 이제 재밌는 수학적인 원리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닫혀진 수학 공식은 확실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의 원리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뭐 이게 좀 복잡한 얘기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닫혀져 있지 않고 새로운 고리가 나타나서 그런 것들이 바깥하고 연결됐을 때만 우리가 모순이 없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그런 것들이 애셔와 바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애셔라는 사람은 페인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셔라는 이름을 구글에다 쳐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많이 나온 그림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그린 사람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됐죠?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보면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을 잘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려오게 되고 이런 트릭이 가능한 이유는 물론 이렇게 공간을 잘 꼬아놔가지고 이와 같이 해놨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내려가게 되는 이렇게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어떤 이상한 고리를 가진 그런 구조를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 깔린 이 바의 음악은 제목이 영원히 상승하는 캐논이라는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들어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전조가 돼서 약 한 음계 정도 전조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한 옥타브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무한히 상승하고 무한한 어떤 고리가 있고 서로 연결돼 있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식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들을 썼던 것이 호프시테더가 쓴 그 책의 내용입니다. 한번 그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 아마 좋은 그 썸머 리딩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하고 도대체 나비가 무슨 관계냐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홉시라의 직업은 지금은 인지과학자이자 그 퓰리처상을 쓴 이 그 중요한 책을 쓴 저자였지만 이 사람이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오레곤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했는데 그 박사 과정의 주제가 바로 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양자물리, 도대체 이 통계물리와 복잡계에서 나타나는 통계물리와 양자물리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로부터 그 홉시타의 나비라는 아주 재밌는 그런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좀 풀어보도록 하죠. 복잡계의 양자물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 도대체 우리가 복잡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복잡한, 여기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죠. 여기 제가 보이는 이 그림은 원자들이 도대체 결정 속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이렇게 모사해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이런 딱딱한 물체들, 고체 물질들은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의 그 장소들이 이렇게 다 고정돼 있고, 더 나아가서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많은 경우에 플라스틱 같은 건 아몰포스지만 많은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좋은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원자들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적인 그 배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건데요. 일단 이런 물질의 원자의 배열이 규칙성을 가지게 되면은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것들이 조금은 더 쉬워집니다. 그것이 규칙성이 없어지면 좀 더 어려워지고요. 어떻게 쉬워지느냐? 자, 그런 규칙성을 가진 그 결정 구조를 가진 원자 배열이 있을 때 양자역학을 적용하는 문제는 이미 1930년대에 문제가 풀렸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죠? 1926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뭐 많은 문제들을 풀었죠. 수소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일했던 그 펠릭스 블럭이라는 이 스위스의 과학자인데, 스위스의 물리학자인데 나중에 스탠퍼드로 옮겼죠. 전쟁 중에. 이 사람이 일했던 일은 여기 독일어로 써서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보시면은 여기 어디 보면 퀀텀 얘기 이거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정 속에서 도대체 전자가 어떻게 양자역학적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결정 구조가 있다는 얘기는 전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고, 원자가 전자에다가 우리가 그 새로운 전자 기력을 주기 때문에 양자역학적인 기술은 단순하게 포텐셜 에너지가 아주 규칙적인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술을 하면은 그로부터 그 전자의 운동을 그런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그 결정 안에서 기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블럭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계산을 해봤더니 일단은 그 전자의 파동함수도 이런 규칙성을 갖는 그런 성질하고 관계가 있고, 더 중요하게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전자의 경우에는 전자의 운동량과 그 다음에 에너지 사이에는 운동량을 제곱을 하면은 에너지가 관계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걸 운동량이라 그러면 운동량과 에너지는 이와 같이 포물선 같은 이런 형태를 갖는 그래프를 가지게 되죠. 이게 자유전자의 움직임인데, 사실 양자역학을 적용을 해도 속박되지 않은 전자는 똑같은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블럭의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규칙적인 그런 전자의 포텐셜을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에너지와 운동량의 관계가 더 이상은 이렇게 단순한 포물선의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띄엄띄엄 갖게 된다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여기 다시 그 주제어가 하나 나오죠. 띄엄띄엄 있게 된다는 것들이 양자역학의 굉장히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똑같이 비슷하게 이와 같이 띄엄띄엄 전자와 에너지와 운동량이 분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사실은 규칙적인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곳에 잘 모아놓게 되면은, 흔히 이제 전문 용어로는 브릴리앙 존에다 넣는다 그러는데요. 이와 같이 되면은 실제로 전자가 하는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들이 늘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곳에는 에너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어떤 곳에는 없고 어떤 곳에는 다시 있고 없고, 이와 같이 새로 나타나는 전자의 그 에너지에 갭이 있다. 다시 얘기해서 스펙트럼 안에 갭이 생긴다. 에너지 스펙트럼 안에 갭이 생긴다는 것들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규칙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그런 포텐셜 안에서는 전자의 에너지에 갭이 생긴다. 사실은 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도 있고 부도체도 있고 그 도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금방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럭이 이 그 중요한 결과를 하고 있을 동안에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 있던 그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란다우라는 사람은 조금 다른 종류의 그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했던 것은 역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전자의 운동을 기술하고 싶은데 그냥 그 전자가 아니라 자기장이 있을 때는 도대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들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양자 홀 효과 얘기했을 때 얘기한 것처럼 궤도가 양자화된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전자가 갈 수 있는 궤도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궤도 양자화되어 있는 궤도가 띄엄띄엄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결론이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에너지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는 자유전자처럼 이렇게 어떠한 에너지도 다 가질 수 있는데 자기장이 걸려서 궤도가 양자화가 되면은 더 이상은 그 아무런 모든 에너지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하게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또 띄엄띄엄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든지 양자화가 되면은 뭔가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들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이와 같이 띄엄띄엄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와 비슷하게 각각의 그 띄엄띄엄 나온 이런 그 궤도 안에는 무수한 많은 종류의 이런 궤도와 양자화된 궤도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 있던 연속적으로 변하던 모든 스테이트들이 이와 같이 띄엄띄엄한 그 에너지 준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 덴스하게, 그러니까 그 조밀하게 이렇게 축퇴되어 있는 그런 궤도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기에서도 갭이 생긴다. 양자화를 통해서 갭이 생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인데 똑같이 결론은 갭이 생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죠. 이 그림이 바로 호프시타트의 그러니까 나비라고 불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나비 보이시나요? 이렇게 호프시타트의 나비라고 부르는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그 단순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비의 날개 속에 보면은 다시 나비가 이렇게 있고 그 나비 속에 또 다른 나비가 있고 이와 같이 아까 얘기하는 프랙탈의 그런 패턴들이 다시 얘기해서 그런 셀프 시밀러한 그런 패턴들이 안에 계속 존재한다는 것들을 봄으로써 이것이 실제로 에너지 스펙트럼이 프랙탈처럼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논문을 호프시타더가 1976년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출간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프랙탈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런 그 프랙탈의 갭에 해당하는 두 개의 그 상충하는 그런 갭의 상호작용에서 열리는 이런 프랙탈 갭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같이 그 전자의 질량, 밀도와 자기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두 개의 정수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와 같이 복잡한 프랙탈 패턴 어딘가에는 두 개의 정수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이 와니에 교수가 찾아냈죠. 단순히 그 두 개의 정수가 찾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실은 1980년대에 들어서 양자 홀 이펙트가 양자 홀 효과가 발견이 되면서 많은 연구의 진전이 있어서 그 두 개의 정수가 단순히 그냥 수학적인 정수일 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재볼 수 있는 정수가 된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와 같이 호프시타트의 나비 스펙트럼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많습니다. 이런 하얀 공간은 바로 거기에 아무런 그 양자역학적인 스테이트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갭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각각의 갭마다 사실은 홀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고 양자 홀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홀 효과에 의하면은 그런 것들이 정수화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 해당하는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색깔을 칠하면은 이와 같이 이제는 나비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색깔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그 색깔에 해당하는 그런 홀 효과들이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들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70년대, 80년대를 들어가지고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찾아낸 결과입니다. 물론 이 호프시타트의 그 나비 문제는 이론에서 시작했지만 그 결론을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색깔까지 칠해놓으면 이제 나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묘하게 숨겨져 있는 이 복잡성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두 개의 그 정수로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그 수학적인 구조라는 것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론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실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그래핀 한 장, 그러니까 흑연의 원자 한 장이라는 그래핀을 구하게 됨으로써 그래핀이 2차원 물질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면서 사실은 이와 같이 호프시타트의 나비 프로블럼을 그래핀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실험 물리학자들에서부터 많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핀에 어떻게 우리가 규칙적인 그런 그 전기장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자기장을 충분히 강하게 걸어주기 전에는
그런 호프시타드의 그 나비 프로블럼을 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원자 단위에까지 작용하는 자기장을 걸어주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에 한 10,000배 정도 더 큰 자기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현재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재밌게도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자기장을 그 규칙적인 전기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핀의 사촌인 보론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그래핀하고 비슷하게 2차원적인 물질이지만 양쪽에 있는 탄소가 하나는 그 질소와 하나는 그 보론으로 이렇게 붕소로 이렇게 치환되어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굉장히 좋은 그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래핀을 보론 나이트라이드 이렇게 얹어 놓으면은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그래핀에다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아주 약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그 서로 비슷한 구조에서부터 오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육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격자를 이렇게 쌓게 되면은 어떻게 그 두 개의 격자를 쌓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비틀림 각도를 따르게 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재밌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걸 흔히 우리가 모아레 패런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비슷한 그 격자 구조를 겹치는데 각도를 조금 바꾸게 겹치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겹치는 각도가 바뀜에 따라서 아주 그 나타나는 형태의 그 패턴은 복잡한 형태가 되는데요. 복잡하지만 나름대로 규칙성을 가진 그런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나타나는 규칙성은 이렇게 그 슈퍼레리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호프시타드의 나비 문제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각도를 잘 맞추게 되면은 이 나오는 격자의 구조 상수를 격자 상수를 조정할 수 있음에 따라서 적당한 크기의 그런 나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격자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복잡한 세계가 이렇게 단순하게 다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면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복잡성 속에 있는 단순성, 그 두 개의 정수로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호프시타드의 나비 프로블럼이 나비 문제가 이제는 그래핀과 보론 나이트라이드 이 적층 구조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들이 언제 됐냐고요? 최근에 됐습니다. 어디서 됐냐고요? 세계적으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룹에서도 있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뭐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가임 그룹에서도 됐고 MIT에 있는 그룹에서도 되고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이런 문제들이 아주 동시에 풀리게 되는 또 이렇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래핀의 아주 다양한 그런 물질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열적인, 전기적인, 화학적인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응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과학과 기술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응용성을 찾는데 굉장히 그런 그 도움이 되는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과학을 연구하는 또는 기술을 연구하는 공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지 과학을 넘어서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창들, 그러니까 호프시타드가 썼던 그런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문학과 미술과 음악에 이르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런 고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고 충분히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다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런 생각들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면에서 이 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양자역학이 바라본 복잡한 세계의 단순성 내지는 단순한 세계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볼 수 있는가라는 그 서로 상보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들, 대중의 관심들이라든가
전반적인 과학의 관심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지 이런 그 새로운 물질들, 그래핀을 비롯한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그런 것들의 성질을 연구하고 또 그런 성질을 바탕으로 응용에 이르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 길들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공기업으로 바뀐 상황들이 된 겁니다. 기술적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